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기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여야에 개헌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잇따라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김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의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먼저 내보내고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동료들의 눈물 속에 거행됐습니다.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군 경찰 지휘부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수사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에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동료들은 언제나 팀원들을 먼저 챙겼던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 속에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경기 시민체육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연결식은 모두 끝났습니까? 네, 연결식은 지금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기 광주 시민체육관 안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 약 1시간 동안 엄수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애도사를 전했고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기렸습니다. 고인과 함께 화재 현장을 누볐던 동료 30여 명도 영정 앞에 국가꽃을 바치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구조팀장 함재철 소방위는 항상 팀원들보다 앞서서 화재 진압을 했던 구조대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시무시한 화마 속에 며칠을 홀로 둘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장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믿고 의지하셨을 텐데 지난 1994년 고양 소방서에서 일을 시작한 고 김동식 소방령은 소방행정 유공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27년의 베테랑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4급 녹조 근정훈장이 추서됐고 김 대장의 계급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고 김 대장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연결식 내내 눈물을 훔쳤고 고 김 소방령의 어머니는 연결식이 끝난 뒤 운구차로 향하는 아들을 향해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천안 추모공원으로 이동한 뒤 오후 4시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 시민체육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소방당국이 지난주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2차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건물 안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진단 결과에 따라 불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서 추가 진화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부터 2차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소방 활동을 위한 2차 구조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등 전문가와 소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그제 1차 안전진단이 고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수색을 위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오늘 2차 진단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 전체가 대상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잿더미 등을 파헤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액을 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오늘도 진단을 마치면 소방인력 70명과 차량 20대를 동원해 진화를 이어갑니다. 또 붕괴 위험 등이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굴착기 등 장비도 투입해 잔불 제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오늘 저녁 아님 내일 완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지난 2월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점검에서 위반사항 100여 건이 발견됐고 이후 모두 시정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과 쿠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등을 들여다보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열어놓고 수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이 완전히 꺼지면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감식대원들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감식은 빠르면 다음 주쯤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휴일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꾸준히 퍼지고 있어서 재확산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휴일 영향으로 하루 확진자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0주 확진자는 357명입니다. 전날보다 72명 줄어 엿새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휴일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17명, 해외 유입이 4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7명, 경기도 88명, 인천 7명 등 수도권만 222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16명, 대전 14명, 부산 11명, 전남과 경남이 각각 10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총 137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백신 접종자는 505명으로 누적 1,501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9.2%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자는 어제 1,038명이 늘어 누적 404만여 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부터는 만 18세에서 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꾸준히 퍼지고 있어서 재확산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네, 30살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희귀 혈전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된 보건의료인들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게 된 건데요. 백신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인천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곳 병원에서 오늘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접종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20대 의료 종사자들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오전 접종은 거의 끝났고 오후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8시 반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오후 4시까지 만 30살 미만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종 예정 종사자는 오전 60명, 오후 40명으로 모두 100명입니다. 30살 미만 종사자들은 희귀 혈전증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DNA를 담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활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자 정보를 담은 mRNA 분자를 나노지방 입자에 담아 주입하는 mRNA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에 희귀 혈전증 부작용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젊은 연령층일수록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30살 이상에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30살 미만 대상자는 210여 명인데요.
오늘 접종받지 못하는 110여 명은 오는 24일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작됐는데 수도권 병원 15곳은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자는 1,501만 명, 전체 인구의 29.2%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상반기 1차 접종 목표였던 1,300만 명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접종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1,037만여 명, 화이자가 352만여 명, 얀센이 111만여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는 128만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위탁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통해 접종한 사람이 103만여 명,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한 사람이 23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곧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영국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경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공항 직원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순이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도 가을쯤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liegt sehr stark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인류에게 또 한 차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경선 일정을 늦출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여당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 사퇴와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경선 연기론을 놓고 민주당이 몇 주째 이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결론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선 시기 논의를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경선 연기파로 분류되는 전해숙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도부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경선 시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도부에서도 경선 연기 논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내일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대선 후보 측도 여전히 팽팽한 입장입니다. 지지율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 역시 완강합니다. 이 지사 측은
경선 연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를 위한 당원 개정 역시 당원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누구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총회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경선 시기 조절은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 아니고 당무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면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내일 도심공항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각 후보 측은 정책 토론이라는 설명이지만 반 이재명계의 전선 구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 대변인 사퇴와 엑스파일 논란으로 한순간에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후임 대변 물색에 나섰지만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의 1호 영입 인사죠. 이동훈 대변인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국민의힘 입단 번복 해프닝과 엑스파일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조속한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들은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을 진화시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용 없이 회자되는 엑스파일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짜증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내용을 공개해서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은 공작 정치라면서 엑스파일을 언급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즉시 내용을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달 안에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본격 등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여론 조명이 다른 대권 주자들로 분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 대선판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성김미 대북특별대표가 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을 희망했는데요. 회담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서울 롯데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첫 대외 메시지를 냈죠. 이 대화와 대결 준비라는 내용이었고 이 발언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가 나온 건데 일단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회에서 양측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성김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화가 곧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는 의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여전히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다만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의와 조정을 통해 대북대화 조기 재개에 필요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sh to restore the structure where inter-Korean and US-DPRK relations reinforce each other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회담을 마친 뒤 성김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 교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남북, 북미 간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 대화 추진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협의에 이어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김 대표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일에 이어 오후에는 한일 북핵 협의가 열릴 예정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마련된 현행 헌법을 통해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이번엔 반드시 개헌에 나서 지난 34년의 숙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결을 위해 새 헌법에 사회적 기본권과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10년째 개헌을 얘기하면서도 대선 전국만 다가오면 논의가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 여야가 공론화에 나서 내년 상반기 개헌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수사 당시 성추행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공군 군사경찰단장, 그러니까 이 숨진 부사관과 관련한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가 이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10시쯤 이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한 주장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경찰 지휘부가 수사 실무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채 국방부에 보고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시 주체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그러니까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A대령인데요. 지난달 23일 수사 실무자가 이모 중사의 사망 사실과 관련한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기재하자 이 A대령이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고 이중사 사건은 단순 사망인 사건으로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센터 측은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지시한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넘어 이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 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는 20 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가해자 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전에 이미 방향과 내용을 짜놓고 수사한 셈이라며 이 센터 측은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구속 의견까지 냈다는 건 계장급이 홀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간과 함께 이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이 군인권센터 측 기자회견에 대해 이 국방부 측은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며 이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고 이중사는 지난 3월 초 한 차량에서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다음날 곧바로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무마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은 이후로 지난달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건 관련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모 철거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컴퓨터에 들어있던 전자정보를 빼돌리라고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없어진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7년 만에 오를지 주목됐던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면 다음 4분기에는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유보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적용할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뒤 세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입니다. 앞서 2분기에도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BCU의 석 달간 무역 통계 가격을 비교해 연료비 변동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유보 권한을 두 차례 연속 쓴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킬로와트 시당 10.5원을 내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3원만 내려서 여유가 있던 점도 가격 상승을 미루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경우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다음 분기에는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좀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정부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출발 단계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한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업 테라를 설립한 더한코어 컴퍼니가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그라운드X와 더한코어 컴퍼니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초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클레이 공개 과정에서 판매 수익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 백악관이 러시아 야권 인사 나발니 독살 시도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새로운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제재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상을 파악하는 대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더 많이 수출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중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추가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악재에 부딪혔습니다. 첫 영입 인사였던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를 했고요.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까지 불거져 본격 등판도 하기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 내부 갈등에 휩싸인 민주당. 자, 대선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 보이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27일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인데 시작부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윤 전 총장의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겠다,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자, 금요일에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가지고 메시지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붙잡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여부일 것이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의 입당을 재촉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한까지 못을 받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다르지 않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입당에 힘을 실을 것처럼 언급을 했는데 뒤로 알고 보면 윤석열 전 총장 행보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치닫게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권 전체의 그림과 이동훈 대변인이 언론에 언급하고 있었던 그림들은 사뭇 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민의힘으로 곧장 입당하겠다고 하는 경우와 그리고 바깥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윤 전 총장의 길을 열어두는 건 완전히 다른 케이스겠죠. 예. 하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실상 모든 것들을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동훈 대변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언론은 큰 의중을 가지고 보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넉넉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전원 정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정치 행보에 뛰어들게 되면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께 신속하게 다가설 필요가 이래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예. 철저하게 느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후에 어찌됐건 이동훈 대변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1호 영입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당연하죠. 보십니까? 왜냐하면 뭐 대변인 선임한 이유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꾸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느냐, 창구를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한 거잖아요. 가장 큰 쟁점은 아시다시피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 갈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입당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본인이 그런 생각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입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메시지 혼선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예. 당에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온 거잖아요. 왔는데 1호 인사였고 근데 메시지 한번 잘못 나갔다고 해서 사람 관둔다. 그럼 누가 거기 가겠어요 앞으로. 일단 표면상으로는 건강상 일신상의 실제로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이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일로 해서 만약에 어쨌든 회사까지 그만두고 온 사람이 1호 인사였는데 그만둔다. 제가 보기에는 용병술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사람을 다루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메시지 혼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정도 표명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로 만약에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사람을 그만둔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같이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같이 하더라도 계속 나오겠죠.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할 수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없고 결국은 캠프를 꾸리고 누군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수습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정도 문제로 1호 인사 처음으로 한 사람을 그만둔다. 제가 보기엔 뭐 앞으로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 혼선보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응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주말 내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이 논란이었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저희 YTN에도 보수 패널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윤 전 총장과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여당 쪽이 아닌
보수 진영에서 나온 글 아니겠습니까? 네. 더 논란이 그래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SNS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이 글에 대한 파장 그리고 추후 대선 가도에 미칠 영향력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글이 그냥 단순하게 평론가로서의 글인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들은 장성철 소장의 글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대선 가도의 위험성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윤 전 총장이 아닌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엑스파일 문제와 장성철 소장의 글 문제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하게 떠올라야 된다는 이 모든 일들이 같은 시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난 주말자로 이동훈 대변인까지 사퇴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아마도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제 다가왔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야권 진영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야권에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도 정치 평론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았던 전략통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닐까 싶고 그것은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검증이라든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가장 환호하게 되는 건 결국 상대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환호하게 되는 거고요. 야권에서 문제가 있거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후보 전체에 대해서 생채기를 내면서 전체의 공매로 가는 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을 장성철 소장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글도 올렸는데 자, 어떻게 파일을 입수했는지 경로를 밝혀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이 파일, 이 장 소장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 부분 궁금한데. 저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이런 파일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예. 결국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철 소장도 정치를 오래 했어요. 예. 사석에서 가끔 만나면 나는 공무원 연금 받는다 이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도 있었고 정무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죠.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생길 거는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모를 뿐은 아니에요. 저희도 뭐 정치평론도 오래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보는 눈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뭐 여권에서 생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언급하기 전에요.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지에다 기재한 게 있었어요. 하루인가 전에. 왜냐하면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언급 전에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지에를 뭐라 그랬냐면 야당 의원실에서 이거를 발견했다. 야당 의원실을 발견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 야당 측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뭐 장성철 소장도 야권 인사잖아요. 오랫동안 있었고 이런다 그러면 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야권에서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1차 검증은 언제였냐면요. 인사청문회 했어요. 검찰총장. 근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는 대부분 야당의 자료가 간 거죠. 예. 뭐 부인에 대한 거든 아니면 장모에 대한 거든 본인에 대한 거든. 그러면 정보의 취합이 오히려 야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야당 측에 광범위하게 퍼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취합한 문건이 어차피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건 야당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먼저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권에서 당시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 인사청문회가 생중계를 통해서 다 전달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지 못했고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해서 사실상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상태고 지금 우리가 엑스파일을 보지는 못했던 상황이지만 유추해보건대 윤 전 총장 개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족에 관련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많이들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검증 과정에서 왜 이런 일들이 누락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과 추윤 갈등이 극대화되던 시기에는 윤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징계위원회까지 가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유들은 포함돼서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 과연 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여기에 허위 사실이 적혀 있거나 허위로 대통령 후보를 흔들기 위한 공작이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윤정은 총장 스스로가 해명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 국면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유력한 후보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조금 하나 더 첨언하면요. 아마 그 법무부 장관의 아마 징계 과정은 아마 법률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을 거예요, 주로. 근데 지금 장선초 소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법률적인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파일에 그러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특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효같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 처벌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암시하는 바는 본인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족, 특히 장모나 부인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장선초 소장이 이 뒤 도덕적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이 선거 과정 중에서 이게 좀 타격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문건의 신빙성은 아직 김병민 위원님도 못 보셨습니까?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신빙성은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오늘 아침 야권에서는 일제 윤 전 총장을 엄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 문제가 됐다면 과거 윤 전 총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을 당시에 여권이 문제를 삼지 않았겠냐,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본격적인 정치 공작의 시간이 시작됐다,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공작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야권 대권 주자의 정치적 움직임을 봉쇄하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떼고 냄새를 피우면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냄새가 확산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 공작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엑스파일이 이미 나왔던 의혹들 수준일지 아니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의혹들이 추가된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앞서 현근택 부대변인께서는 뭐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예상하십니까? 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작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 입장에선 지난 4.7 보궐선거의 기시감이 계속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4.7 보궐선거가 촉발됐던 원인들은 다 기억하실 거고,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4.7 보궐선거의 거의 마지막 토론 기간까지 내곡동 생태땅집에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두고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눈살은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법적, 도덕적 이 검증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지금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건 코로나19의 위기 이후로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한국 사회의 경제 비전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마찬가지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다뤄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되는 공작 정치 국면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보다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 정치 공작의 시간이 시작됐다. 앞서 이 녹취 듣고 오셨는데 지금 재보선 때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 말고 야당에서는 지금 김대엽 시즌2가 시작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근데 이준석 대표 발언하고 지금 안철수 예. 대표님 보면 좀 다르죠. 안철수 결이 좀 대표는 다르다. 여당 대표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아마 출처를.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분들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봤다는 분도 장성철 소장이 야권 인사고 지금 사실 송영길 대표보다 먼저 언급했다는 신지호 전 의원도 야권 인사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아마 작성도 제가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얘기하는 뭐 정치 공작 이런 거는 마치 그럼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출처라든지 봤다는 사람이라든지 이 내용이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이 다 야권 인사예요. 그걸 왜 여당 탓으로 돌리죠? 여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한 거죠. 네. 근데 이 내용을 공개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장성철 소장이 봤으니 심각해서 이거는 내가 방어 못하겠다. 이래서 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야당 측에서 나온 건데 왜 그걸 여당한테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그 김재원 의원도 보면 아군 진영에 수리탄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군이 던진 거예요. 적군이 던진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핀트가 잘못 났다. 오히려 일단 자체적으로 문건의 출처가 여당인지 야당인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지만 장성철 어쨌든 예. 이거 봤는데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어서 내가 방어 못하겠다 한 건 어쨌든 야권 인사잖아요. 네. 그렇죠. 야권 인사가 지금 장성철 소장이 이걸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를 자꾸 뭐 여당 대표가 공개해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방향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공유하는 엑스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고요.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니, 장성철 구상이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장성철 지금 어쨌든 소장이,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도 그냥 봤다 그랬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까지는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장성철 소장 같은 그 내용을 봤다는 거잖아요. 예. 내용을 봤더니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문건은 현재까지로는 그럴 수 없다. 그렇죠. 장성철 소장이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언급 안 했는데 유일하게 장성철 소장이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 언급한 사람이 공개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를 뭐 여권의 화살을 돌리는 거는 좀 이제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데 방향을 제가 보기엔 잘못 잡았다라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엄오하면서도 엑스파일 내용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겨서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야 된다. 즉각 공개하고 평가받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류 변화는 전혀 없습니까? 국민의힘 내부도 워낙이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엑스파일에 관련해서는 앞서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언급 이후로 엑스파일 등이 일파만파 커진 부분이라 송영길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이 공작 정치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요. 예. 당내에서는 여전히 꽤 오랜 기간 동안 대권 주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것이고 또 원희룡 지사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옹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성에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를 모시고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국민들께서 야권 전체 후보로서 어떤 분을 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텐데 벌써 수개월 동안 아주 오랜 기간 야권 전체의 지지율뿐 아니라 전체 대권 주자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윤석열 전 총장님을 부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이런 모습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공개적으로 공정한 경쟁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추는 건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윤 전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정치 공작적 예.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과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여권 진영에서 이재명 예. 지사와 구 친문 진영 간의 갈등이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부채질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굉장히 야권 전체 진영에서의 정치적 보탬이 되는 측면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야권 진영에서의 불협화음이 있게 되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측면들을 오히려 여권 진영에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딛고 올라가는가가 이제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어보면 다 야당 측 간의 어쨌든 내부적인 권력 투쟁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주자 등장하는 거랑. 야권에서도 대권 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관계일 가능성이 네. 많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감사원장 등장하는 거하고 이게 폭로하는 거 어느 정도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논란 속에서 광화문에 사무실 얻고 본격 등판 준비에 나선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27일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본인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 이외에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대선 출마 질문에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놔서 많은 해석을 낳았죠. 최근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러브콜을 받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여권과 선을 긋는 발언을 해서 눈길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건 또 그분의 생각이 있을 일이겠지만 제가 판단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감사원장직을 사임한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발언 사실상 대권 선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뭐 현직 감사원장이 다른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원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감사원의 지위를 아시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정치적 독립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적이지 않으면 감사원 역할에 오해를 받기 쉽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임기를 마치긴다든지 내가 어떤 뭐 결정하는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보면은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선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다양한 판단이 있다. 아니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죠. 정치적 중립이. 근데 예. 그게 판사 출신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게 무슨 해석이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할 거면은 바로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말했으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감사원의 일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위해서 지금 똑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쨌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뭐 현 정부와 맞서면서 본인들의 어떤 자산을 키워왔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물론 뭐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나온 다음에 얘기했지만 이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고위공직의 판사 출신에 있던 분이 감사원의 직에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조만간 결단하겠다. 예. 이게 과연 지금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 대권 도전하겠다는 가정하에 사퇴 시점 7, 8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달 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 발언이 아니 그 전부터 제가 보기에 아마 보십니까?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뭐 정의화 전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네. 뭐 지금 3시면은 12시까지 왔다 12시까지 이랬잖아요. 왔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이제 지금 야권 인사들하고 교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이 항상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감사원 하겠다 그랬는데 야당 측 인사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이 예전에 뭐 여당 인사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예. 저는 만약에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게 맞다.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한 다음에 그만둔다는 거는 이 감사원이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또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무수히 말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도. 근데 예. 감사원은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직접 정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검찰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이제 감사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감사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당장 오늘이라도 사표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야권 인사로 이제 거론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를 좀 보실까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지만 33.9%. 이게 지난주 한 주 전에 비해서 5.2%포인트 급락한 수치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정세균 전 국무총리 다음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4.5%. 네. 단숨에 5위로 뛰어올랐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선언한다면 파괴력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지지율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지율 때문에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여론조사 언급이 나왔지만 이것들을 뛰어넘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처럼 한 10%가 넘는 지지율을 가게 된다는 건 국민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다 형성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여줬던 결기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인기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현직 감사원에 있으면서 이 감사원장직을 쭉 이어가다가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정치적 부담감,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권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주 빠르게 결단하고 선택을 해서 감사원장직을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공법으로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불협화음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미래가 이런 것인지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만약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파괴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통령 선거 구도에서의 이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한 30%가 넘게 유지되고 있는 큰 덩어리가 빠지지 않고서는 나머지 군소주자 후보들에게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간들이 상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최대한 흔들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군소주자들 중에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벌써 1년 가까운 기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모여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쉽게 빠질 지지율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쯤 되면 본인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에 임하면서 본인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동연 전 부총리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급식 봉사에 나섰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시겠지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민주당하고는 선을 그었다. 그렇죠. 그 발언이.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때도 계속 여야에서 나왔지만 본인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도 계속 나왔던 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아마 뭐 급식봉사 갔다는 것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약간 위기잖아요. 비슷한 세 분이 다 비슷하거든요.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부총리는 어쨌든 다 보면은 여권 인사였고 정부랑 뭔가 좀 대립되지 않았냐라는 특색이 있어요. 큰 틀에서 어떤 특징이 비슷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없는 스토리가 두 분한테 있어요.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 스토리가 있겠고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도 좀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흔들리고 이 모습과 저는 당연히 대비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근데 세 분 다 특징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공이 야권으로 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갔을 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세 분 다 공통점은 또 정치를 안 해봤다는 거죠. 관료 출신이고 이런 분들은 정당이 정치를 어찌 보면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로 보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운영 정운찬 총장 같은 거 보면은 결국은 이 세 분이 다 비슷한 길을 갈 거다. 제3의 지대에 있으면서 뭔가를 제기를 노리겠지만 의미 있는 건 쉽지 않다. 다만 근데 세 분이 경쟁하면 아마 야권은 굉장히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1, 2, 3위를 하게 되면 4, 5위 정도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해서요. 당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야권의 주자들은 당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지지율을 끌어오기는 어렵고 그럼 아마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중에 단일화 연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꼭 나쁜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되면 야권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 되는 건가요? 네, 후보 단일화는 누가 뭐래도 야권 전체 진영에서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린 상태고요. 지난 4.7 보궐선거 기준으로 봤을 때 끝끝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인쇄될 때까지 약속했던 시간을 못 지키긴 했고요.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둘 다 서로가 먼저 양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그 효과 속에서 4.7 보궐선거 승리를 경험했던 보수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들을 종합해 보게 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바로 당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 진영에서 공간을 열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연말이 됐든 아니면 더 늦은 시간이면 내년도 초가 됐든 모두가 다 힘을 합치는 단일화 국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컨벤션 효과들이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후보를 일찍 확정짓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수요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여당 대선 후보 대략 한 9명쯤 그렇죠.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론조사 최근 흐름을 보면은 좀 치고 올라오는 상승세에 있거든요. 여당의 대선 주자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마 대선 지형이 좀 흔들려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오다가 어쨌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구도인데요. 저는 주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흥행의 가장 큰 요소는 팽팽하게 경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장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야가 안팎에서 굉장히 경쟁이 됐잖아요. 민주당 그렇지 못했거든요. 결과가 거의 어찌 보면 뻔했는데 저는 어떤 주자든지 간에 좀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걸 마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본인 스스로 정치를 오래 해왔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지냈고요. 본인만의 어쨌든 정치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주당 경선 연기 문제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었는데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났고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의 연다고 하는데 내일은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3일 정도부터 등록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원총회는 결정할 기구는 아니에요. 의원총회는 원내 문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연기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는 없고 당내 의견을 듣는 그렇죠. 의견을 듣는 자리죠. 의원들 의견은 당연히 듣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송영길 대표도 그런 취지로 아마 의견을 듣는 것 같고 최종 결정은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연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쟁점은 이걸 과연 연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래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상의 연기를 주장하는 이유들은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명목상 주장하는 거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흥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먼저 선출되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의원들이나 국민들한테 그만하게 먹힐까 이걸 연기해야 될 만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것 같고 다만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기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당내에 많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내일 만약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대로 간다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저는 오히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지지선을 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아마 지지선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대선 국면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 시기보다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식, 좀 흥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 방식 이런 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동안 토론을 굉장히 흥행하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낫다. 시기 싸움은 제가 보기에 오래 할수록 손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빨리 결론 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결론 어떻게든 내는 게 좋다. 자, 오늘 나온 YTN 정기 여론조사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국정농단 이후 지금 최고치인데 아직 이준석 효과가 계속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4.7 보궐선거 승리 이후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를 회귀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는데 30대 영선 정치인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입당 원서를 쓰겠다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준석 현상들 그 효과들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게 그렇게 긴 시간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예. 차기 대권 주자 간의 경쟁 구도로 가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지금까지 왔던 국민의 기대치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들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콘텐츠들을 풍부하게 채워서 국가의 미래를 챙겨갈 수 예. 있는 수권 정당의 길을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잘 가고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길에서 잘못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언제든지 국민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유지해서 대통령 선거 국면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삐걱하면 지지율 금방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총선 때만 해도 지지율이 뭐 거꾸로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준석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지율 끌어올릴 보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이게 지금 3월 초부터 계속 지금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벌어졌고 지금 10% 정도 벌어졌고 저도 뭐 이준석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어찌 보면 지지율을 변경한 건데요. 지지를. 저는 뭐 지금 말씀 중에 답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아마 대선 국면으로 빨리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미래 권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대선 국면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결국은 차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대선 국면이 넘어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어쨌든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논쟁도 벌어질 것이고.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영입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계속 논쟁이 될 거예요. 특히 윤석열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대선 국면에서는 여당이 좀 주도할 수 있겠다.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면에서 정당 지지를 끌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봤는데 이준석 대표 어제는 강남역에서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기획한 행사였다고 하죠.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 지지층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의 문제는 20대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인데요. 20대 여성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분배할까를 남녀 갈라치기, 가진 자 덜 가진 자 갈라치기,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기 시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성장에 대한 믿음, 내가 올라가면 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하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거침없이 이제 답변을 하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 기반에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 여성 지지율은 그에 맞게 또 따라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20대 여성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자,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답변을 보니까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20대 여성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근데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여론조사 추세를 보니까 가정주부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일부 소폭 감소했던 모습들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젠더 갈등, 젠더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대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청와대 비서관을 시킵니다. 청년 비서관을 시키는 내용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김한규 전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정무비서관으로 내정하게 되는 파격적인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죠. 정치는 늘 상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내로남불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천착돼 있던 문제 때문에 20대 젊은 층들이 공정과 정의를 배반한 민주당에 대해서 완전하게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청와대도 가만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앞서 변호사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는 더더군다나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미래 권력 간의 다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로 우려될 수 있는 많은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권력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표심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준석 최고가 굉장히
여성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질문은 엉뚱한 답변을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질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동안 20대 여성 남성을 좀 갈라치게 하면서 남성들 지지를 얻었던 거 아니냐. 그럼 20대 여성들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받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 갈라치기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 얘기는 갈라치기는 본인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거냐는데 지지율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별히 뭐 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날카로운 편인데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되게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은 좀 피해갔다라고 보입니다.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거침없는 행보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런데 지금 허니문은 끝난 걸까요?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죠.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습니다.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때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은 국가사업에 이준석 대표가 참여했다. 자, 이런 의혹인데, 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지원서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그래픽으로 준비된 거 있으면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원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지원서를 보면은 10년 전 검증이 끝난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버드대 졸업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따르면 본인은 이 당시 지원했을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활동했던 것도 맞고 그 내용을 지금 보는 지원서에 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병무청과 지식경제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알고 지원했다는 거죠. 근데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고문 자체의 지원 자격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 병무청 혹은 지경부에서 뭔가 청탁이나 외압성 전화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 자격이 불가능할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됐을 만한 뭔가의 근거들을 가지고 언급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서는 거듭 이준석 대표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10년도 더 된 얘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만약 물고 들어가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젊은 층들이 지지를 받을 때 같이 박수쳤던 모습을 보였던 게 김남국 의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지지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가는 내내 20대 30대에 대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것들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니 여기에 대한 생체기능성 네거티브 공세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주기가 어려운데요.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보다 명확하게 내용들을 확인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온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덧붙이면요. 사실은 이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장학금 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재학이라든지 대학원 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외 조항을 보니까 산업체 기능용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재학생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산업체 기능용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재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시효가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최고가 공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청년들에게. 그리고 민감한 병역의 문제, 병역 과정 중이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10년 전에 그냥 끝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지원서를 작성했다는 그러면 이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전화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업체 여기에서 왜 재학생만 하는데 졸업생이 갔느냐. 그다음에 산업체 기능용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해줬느냐. 그거를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명을 하기 전에 저는 이 당시에 어쨌든 군복무 중이었잖아요. 예. 군복무 중인데 이런 거에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받겠다라는 생각.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본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지만 예. 산업기능요원에 복무하면서 그 군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고발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제 이 문제가 여야의 또 다른 협치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중 유명을 달리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네, 연결식 당시 화면 보고 계신데요. 김 구조대장 지난 19일 오전 고립 48시간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입구를 50m가량 남긴 지점이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동료 소방관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 고인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처음에 이제 임용돼가지고 이제 같은 출동을 나갔을 때 뭐 사망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긴장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오늘은 안 봐도 된다고 자기 혼자 들어갈 테니까 밖에서 대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입장문을 통해서 애도의 뜻을 나타낸 쿠팡 측, 유가족을 평생 지원할 방안 마련과 함께 순직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의사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뒤 미흡한 초기 대응에 회사 측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네, 불이 시작될 당시 영상입니다. 이 물품으로 가득 찬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어서 불이 붙습니다. 시간이 13분에서 15분에 붙은. 네, 하지만 이 신고는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새벽 5시 36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경보기는 울렸지만 대피 지시조차 없었다고 현장 직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10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좀 지시를 내놓으려고 평택 경보가 원래 그 전부터 자주 울려졌어요. 평소에도 그냥 원래 많이 울려졌어가지고 저희도 그냥 평소로 그냥 이해하고. 네, 그래서 경보기와 연동되는 스프링클러 수신 장치 작동을 막거나 초기에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이 여러 의혹이 관련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해당 발언과 전문가 의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칙적으로 보고의 의무가 아니고 회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과제 경보가 울리면 한 번 울렸을 때는 저기 과제를 피난을 해도 두 번이면 이건 가짜야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8분 정도 꺼놓은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동 정지로 해놓으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 기록은 그 경찰에서 가져갔다고 하니까 수신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쿠팡 탈퇴 움직임도 번지고 있습니다. 안이한 사고 대처와 함께 앞서 배송기사나 물류센터 근무 노동자 과로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이번 사고 전 이뤄진 결정이긴 하지만 최근 김범석 창업주의 국내 등기이사 사임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건데요. 해당 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김 창업주는 이번 등기이사직 사임에도 국내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쿠팡 법인의 최대 의결권 보유자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군경찰지휘부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단장이 수사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수사 기록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지시한 거라며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 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관련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범위에 넣고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사망한 고 이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성추행 피해 누락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 간 진술이 엇갈려 추가 보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전 시작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우선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3년 전 일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센터 체육대회 이후 뒤풀이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신입 공무원 A씨는 술자리에서 동기가 과장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한 과장이 동기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술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걸 본 건데요.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A씨가 대신 상부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이 큰일이라 생각해 기꺼이 대신 신고했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진행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내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용기 있게 신고한 동료. 그런데 이 동료에게 돌아온 건 2차 가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의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주에서 한 달 남짓 됐을 무렵 당시 센터 소장이 A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걸 알아오라고 지시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언니는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이를 듣고는
그러니 나이도 많은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평소에 과장이 그럴 사람이었느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나? 결국 가해자만 정직 2개월의 지방으로 전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뒤 A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A씨를 불러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당시 소장은 다른 과 팀장이 있는 술자리에서 A씨에 대한 얘기를 거침없이 했는데요. 이 얘기는 고스란히 A씨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 번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 동기가 갔었을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걔는 왜 그러냐 하면서 뭐 걔가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어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동료 A씨 지금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고요. 네, 3년 내내 내부에서 각종 구설과 따가운 시선에 시달렸던 A씨는 고용노동부의 다른 부처로의 전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전입신고 공고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도 번번이 고용노동부는 A씨의 전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10일에는 A씨에 대한 전출입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도 A씨의 전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대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엄청 논의도 많이 하고 인사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제가 뭐 누가 주변에서 혹시 주무관님께 뭐 그때 그 건이 뭐냐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한다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게 저는 예. 자, 그런데 이게 인사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전출입 심사위원회는 A씨가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의로운 성추행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다는 걸 안 뒤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열린 건데요. 인사혁신처 규정상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나 파견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 부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이 의무사항도 아닐 뿐더러 A씨가 신고자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명입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A씨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노동부가 A씨의 전출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가해자와 2차 가해 발언을 한 소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러는 사이 가해자는 지방센터 소장이 됐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소장은 지금 지방노동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같이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뭐 그걸 화를 내거나 뭐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3년 전 일로 우울증에 몸까지 약해져 지난 3월 휴직까지 낸 상황인데 가해자들만 그때 일을 까마득히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언론에 제보한다는 것도 많이 부담이 컸을 텐데요. A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부터 A씨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와중에 자신이 언론에 알리기까지 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성추행 신고에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꼭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 크고 전출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TN에 제보한 뒤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장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되었습니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이재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계 한 핵심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선 연기는 의총 안건 대상이 아니라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앞에 집권 여당의 안 좋은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원칙을 지킬 건지 아니면 깰 건지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와 관련한 의견은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게 지도부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을 일제히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엑스파일은 피로감과 짜증만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퇴 압박을 했던 만큼 문제될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면서 도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면 내용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선 주자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작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엑스파일이 있다면 내용부터 공개해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해명하거나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여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오른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7%포인트 하락한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2.2%로 뒤를 이었고 홍준표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진보권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8.4%, 이낙연 전 대표가 12.3%였고 박용진 의원이 7.4%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3위에 또 올랐습니다. 이 범보수권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37.5%로 1위를 유지했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는데요. 이 협의 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긴밀한 공조 아래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기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took note of the recent statement out of Pyongyang regarding their preparation for dialogue, and we hope to receive a positive response to our proposal for a meeting soon. I also reiterated our support for meaningful inter-Korean dialogue, cooperation, and engagement, as our two leaders did in Washington during President Moon's visit to Washington. Thank you.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CCTV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반대 의견이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찬반을 지금 굳이 저희가 언급하기보다는 사실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YTN이 리얼미터의 의뢰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7.4%입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96.2%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찬성 68.6%인 가운데 반대 의견이 28%로 다소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봐도 진보와 중도 보수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률은 30대가 93.3%로 가장 높았고 특히 72.2%는 매우 찬성한다는 적극적인 긍정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30대 다음으로는 50대와 40대, 70세 이상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김 의원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가운데 대부분에 대한 승진 전부 인사가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이번 주에는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서울 고검에서 1시간 반 동안 조직 개편안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인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나 대전지검 수사팀의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다슬기 채취와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된 주민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6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다슬기를 채취하다 물에 빠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같은 날 강원 화천군 화학산에서도 등산을 갔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하루 만인 오늘 아침 7시 반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 16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아기의 얼굴이 수술칼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뺨 한쪽이 칼에 베이면서 깊은 상처가 나 태어난 직후 13마디를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머리가 태반벽에 가까이 있어 벌어진 일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스촨 대지진 당시 매몰 현장에서 36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돼 유명세를 탔던 돼지가 최근 자연사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출 뒤 13년 돼지를 맡아 길러왔던 중국 청두의 젠촨 박물관은 SNS 계정에 주젠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돼지가 지난 16일 노쇠해져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스촨성 주민들은 이 폐허 속에서 구조된 행운의 돼지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여 보호하도록 했으며 관리를 맡은 젠촨 박물관 측은 의지가 강한 돼지라는 뜻의 주젠창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는 주젠창의 자연사와 관련된 게시글이 4억 회 이상 공유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절기 하재인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오늘 낮의 길이는 14시간 46분으로 밤의 길이보다 무려 5시간 32분 더 긴데요. 긴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기온도 29.3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동안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맑은 내륙과 달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과 경기 동부, 경북 동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만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한 볕에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한 주간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오존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에는 오존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 에디션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